행상 한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해가 저물어 한민가를 찾아들었다. 주인을 찾으니 한 여인이 나왔다. 저는 행상을 하는 사람이요. 이미 날이 어둡고 하니 하룻밤 묵을 수 없겠소? 행상이 말하니 여인은 죄송합니다만 집에 바깥 주인이 없어 맞을 수가 없군요. 하고 분별을 찾는 듯하였다. 비록 주인이 안 계시다 하나 문간방에 좀 묵을 수는 있지 않겠소? 행상이 간청하니 여인은 부득이한 척 승낙했다. 행상은 문간방에 보찜을 내려놓고 잠자리를 보고 있었다. 그때 살인문의 인기척이 들리더니 한 갓을 쓴 남자가 조심조심 여인의 방으로 다가가는 것이었다. 이웃집 이생원이 김가가 없는 것을 알고 통정하러 온 것이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 행상은 마침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터라 살금살금 뒤를 밟아 동정을 살폈다. 이생원은 갓을 뜰에 던져두고는 문을 닫았다. 행상은 그 갓을 주워 자기 머리에 쓴 채 엿들으니 이내 남녀가 희롱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그 순간 뒤쪽에서 인기척이 있어 돌아보니 한 여인이 총망이 다가와 불문곡직하고 그의 소매를 이끄는 것이 아닌가. 이생원의 부인이 갓을 쓴 이생원인 줄 알고 끄는 것이었다. 행상은 묵묵히 소매를 잡힌 채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녀는 곧장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더니 그녀에겐 금줄이 둘렸어요. 은줄이 감겼어요. 김가가 집을 비우기만 하면 밤마다 자고 오는 것은 무슨 행위야. 자, 빨리 옷을 벗어요. 하고 투정을 부린다. 행상은 말 한마디 못하고 이불 속으로 들었다. 계집도 옷을 벗기 시작했다. 한창 운우가 무르익자 계집은 아무래도 자기 사내와는 다른지라 당신 누구요? 하고 물으니 행상은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면서 누군지도 몰랐단 말이요? 하고 되물으니 계집은 난처했다. 어이구, 우리 바깥 양반이 들어오면 필경 난리가 날 텐데. 그러자 행상은 그럼 그만두리까? 하니 계집은 아니요. 이미 일이 시작되었으니 빨리 마치기나 해요. 하고 더욱 세차게 행상을 끌어안는 것이 아닌가. 행상은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 했다. 기분이 어떻소? 하니 계집은 더욱 격정을 이기지 못하고 있었다. 참으로 별세계로군요. 이 양반이 밤새도록 돌아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한바탕 일이 끝나자 계집은 이제 빨리 돌아가시오. 하고 재촉하니 행상은 애당초 무슨 생각에 끌고 왔다가 이제 또 무슨 생각으로 쫓으려는 거요. 공연한 사람을 끌고 와서 이토록 고생을 시키고는 빈손으로 쫓아보내려 하니 난 그럴 수 없소. 하고 버티니 계집은 몹시 초조하여 장롱 속 깊숙하게 간직했던 명주 한 필을 내어주면서 또다시 재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행상은 물러나지 않았다. 이따위 명주 한 필로 그 값을 치른단 말이요. 계집은 안달이 나서 다시 한 필을 더 내어주면서 결코 정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요. 사정이 몹시 화급하니 제발 물러가 주시오. 하고 거듭거듭 애걸했다. 행상은 못 이기는 척하고 명주 두 필을 챙겨 들고는 계집의 방에서 나와 갓을 제자리에 던져놓고 다시 문간방으로 돌아와 안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동이 트려 하자 갓 쓴 남자는 떠나버렸다. 그제서야 안방 여인이 문을 열고는 큰 소리로 손님은 아직도 주무시는지요? 하고 물었다. 이에 행상은 김서방이 돌아오기를 밤새 기다렸는데 웬 갓 쓴 남자가 몰래 숨어들기에 당장 매를 쳐 쫓으려 하였으나 부인의 체면을 보아 꼭 참았소. 하지만 김서방이 돌아오면 마땅히 이 일을 고해야 하지 않겠소? 하고 어르니 사색이 된 여인은 그게 무슨 말이오? 이리 오셔서 내 말을 들어보시오. 하는 게 아닌가. 행상은 아예 보찜까지 싸들고 어슬렁어슬렁 안방으로 들어섰다. 그러자 여인은 밤에 온 이생원은 이웃에 무관한 사이여서 남편이 있을 적에도 종종 놀러왔던 그런 분이랍니다. 하고 변명을 늘어놓았다. 이에 행상은 아니 그와 둘이 한 해괴망측한 놀이는 무엇인데 그렇게 변명을 하려드시오? 하고 화를 내니 여인은 그럼 당신의 성씨는 누구시오? 하고 묻는 것이었다. 행상은 내 성은 내가요. 그런데 그건 왜 묻소? 하고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그러자 여인은 내 서방 이리 다가앉아 내 말을 들어보시오.
남의 사사로운 일을 고해서 내 서방에게 유익함이 무엇이겠소? 하고 교태를 부리며 그를 유혹하려는 것이었다. 행상은 옳거니 하고 생각하면서 뭐 내게도 무슨 좋은 일이 있어야 할 게 아니요? 하고 그녀의 기미를 살피니 여인은 슬며시 행상의 손목을 끄는 것이었다. 내 서방이니 어찌 좋은 일이 없겠어요. 또다시 사내와 계집은 한 덩어리가 되었다. 이윽고 일을 마치자 여인은 아침을 푸짐하게 대접하고 명주 한 피를 내놓았다. 약소한 물건이지만 이것으로 정을 표하겠어요. 행상은 이번에도 못 이기는 척 명주 한 피를 받아 보찜에 챙기었다. 여인이 보찜 속의 명주 뭉치를 보고 이 명주는 또 무엇이오? 하고 물었다. 그러자 행상은 앞서 또 일이 있었지요. 하고 행상이 답하자 여인은 그만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혀버렸다. 과부 이 씨는 함경남도 갑산의 양가 여자이다. 16살에 같은 마을 황일청에게 시집갔다가 17살에 과부가 되었다. 시부모는 그녀가 젊고 자식도 없어 제가 시켜주려 했지만 그럴 때마다 이 씨는 죽어도 제가는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렇게 10년을 수절하니 이웃 사람들이 모두 찬탄했다. 갑산 지방의 풍속을 보면 여자들이 절개를 숭상하지 않았고 교활한 불량소년들은 재주와 용모를 갖춘 과부가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국법이 준엄한데도 무리지어 와서 겁탈을 했다. 여자들도 막을 방도가 없다며 언제나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 일쑤였다. 그러나 이 씨에 대해서만은 그 저리가 높다 하며 감히 겁탈할 마음을 내지 못했다. 그 군에 한피룩이란 호라비가 있었다. 평소 이 씨의 재색을 탐내 문 밖에서 엿보고 대회하기 일쑤였다. 하루는 피룩이 불량배 10여 명과 함께 이웃집에서 밤 깊도록 술을 마시다 술이 오르자 말했다. 오늘 밤 환가 여자를 취하면 어떨까? 무리가 모두 손을 잡고 머리를 흔들며 말했다. 그 사람은 절개 고진 여인이요. 욕만 먹지 뜻대로 못할 것이요. 피룩이 대꾸했다. 그렇지 않아. 오늘 환가 사람들이 모두 출타하고 노약자만 남아있네. 맹수가 교활한 토끼를 잡듯이 우리가 환가 여자를 겁탈하면 절개가 높다 한들 무슨 힘을 쓸 수 있겠나? 그러나 무리는 다들 따르지 않으려 했다. 피룩이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내 명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그놈부터 먼저 치겠다. 무리가 결국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날 밤 삼경 무렵 이 씨의 집을 둘러쌌다가 문을 따고 난입했다. 침실에 있던 이 씨는 놈들이 다가오자 피할 수 없음을 알고 태연히 웃음 지으며 말했다. 이미 마음을 결정했어요. 좋은 일일수록 천천히 해야 하는 법입니다. 어찌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서두르시나요? 피룩이 크게 기뻐하며 소리질렀다. 일이 이뤄졌으니 요란스레 굴지 마라. 그러고는 천천히 들어갔다. 이 씨는 보이지 않고 등불도 꺼져 있었다. 등불을 밝혀보니 이 씨가 있긴 있었는데 비단줄에 목을 걸고 있었다. 피룩은 당황해 겁이 나서 울타리를 넘어 도망쳤다. 새벽에 돌아온 시부모는 목을 맨 이 씨를 발견하고는 놀라서 통곡했다. 틀림없이 한가 놈짓이라 짐작하고 관가 문 앞으로 가서 통곡하며 고발했다. 태수 역시 놀랐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약을 내려주었지만 이미 어쩔 수 없는 지경이었다. 피룩과 무리는 모두 잡혀왔다. 피룩은 가명에 보고하여 때려 죽였고 다른 무리는 죄의 경중에 따라 귀양을 보냈다. 조정의 아르니 조정은 이 씨에게 정문을 내렸다. 돌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는 재상의 아명이었다. 어려서 이웃집 아이 두타비와 더불어 중마놀이를 하고 놀았다. 돌은 재상이 되었는데 두타비는 실명하여 점치는 것을 배우긴 했으나 재주가 없었으므로 명성을 얻지 못하고 구차하게 구걸하며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고 있었다.
돌이 그를 불쌍히 여겨 살 길을 열어주려고 생각하고 몰래 서로 약속하였다. 내가 거짓으로 말을 잃어버린 채하고 말을 동문 밖 도장곡 몇 번째 소나무에 메어놓겠네. 그리고 자네를 시켜 점을 치게 할 것이니 자네는 말이 도장곡 몇 번째 소나무에 매어 있다고 말하게. 그러면 우리나라 장안에서 점을 보려는 자들이 모두 자네에게 몰릴 것이네. 마침내 약속한 대로 하여 과연 말을 도장곡 소나무 숲 사이에서 찾게 되니 이로부터 두타비의 명성이 크게 떨치게 되었다. 그때 임금께서 옥대를 잃어버렸는데 두타비가 점을 잘 친다는 소문을 들으시고 역마를 보내어 그를 불러들였다. 두타비는 재능이 없는데도 임금의 부름을 받게 되니 스스로 잘못 응대하여 위험에 빠지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한편 옥대를 훔쳐간 도둑은 은밀히 사람을 부려 길에서 두타비를 맞이하게 하였다. 두타비는 말 위에서 안장에 의지하여 탄식하며 불가서리라고 말했는데 이 불가서리는 근심하는 말이었다. 그런데 마침 옥대를 훔쳐간 사람의 이름은 불개이고 직업은 서리로 방언 발음이 불개서리로 서로 비슷하였다. 도둑은 두타비가 탄식하는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두타비에게 많은 뇌물을 바치며 불가서리 네 글자만은 제발 말하지 마시고 옥대가 정원 서쪽 오른쪽 계단 아래 감춰져 있다고만 말해서 자신이 사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두타비는 그의 말대로 계단 아래를 파괴했고 그곳에서 과연 옥대를 얻게 되었다. 그러자 임금은 이를 몹시 기이하게 여겨 말했다. 이는 무함에 신령한 기운과 짝할 만하다. 과인이 재차 시험해 보겠노라. 말을 마치고 드디어 곁길로 가는데 큰 두꺼비가 보이자 내시로 하여금 돌로 두꺼비를 누르게 하였다. 그리고 두타비에게 물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얻었는지 말해보아라. 만약 맞추지 못하면 너를 마땅히 죽일 것이요. 맞추면 큰 상을 내릴 것이다. 그때 재상이 임금을 곁에서 모시고 있었다. 두타비는 크게 민망하여 땅에 엎드려 재상을 향해 말하였다. 돌씨로 인해 두타비 죽네. 이는 돌재상이 자신에게 헛된 명예를 만들어주어 사지에 이르게 한 것을 말한 것이었다. 임금은 그 연유는 알지 못하고 다만 돌씨는 돌이고 두타비의 방언은 두꺼비인 것만 알고 있었으므로 두타비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말하였다. 과인이 과연 두꺼비를 한 마리 얻어 돌로 눌러 놓았느니라. 이자는 천하의 신령스런 점쟁이로다. 드디어 임금은 수천 냥에 달하는 지극한 상을 내리셨다. 연산군 때 갑자사화가 크게 일어나자 이시성의 한 교리가 도망쳐 보성 땅에 이르렀다. 목이 많이 마르던 차에 한 여자아이가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길래 다가가서 물을 좀 달라 했다. 아이는 바가지에 물을 가득 뜨고 우물가 버들잎을 따서 물에 띄워주었다. 이씨가 속으로 이상하게 여겨 물었다. 길손이 지나다가 목이 너무 말라 급히 마실 물을 구했을 뿐인데 버들잎은 왜 띄워주었니? 여자아이가 대답했다. 어르신의 갈증이 심해 보이길래 너무 급히 냉수를 마시면 병이 날까봐 버들잎을 띄워 좀 천천히 드시게 하려 했습니다. 그가 놀라고 기특하게 여겨 어느 댁 딸이냐고 묻자 그녀가 우물가 건너편 고리장이 집 딸입니다. 라 했다. 그는 아이를 따라 고리장이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그 집 사위가 되게 해달라고 정해 사위가 되어 몸을 위탁했다. 하지만 귀한 한양 사람이 버들꼴이 짜는 법을 어찌 알겠는가? 다른 할 일도 없어 날마다 낮잠이나 잘 뿐이었다. 고리장이 부부가 화를 내며 욕했다. 버들꼴이 짜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 사위로 맞았건만 새로 들어온 사위란 놈이 아침 저녁만 챙겨 먹고 밤낮 잠만 자니 밥주머니가 따로 없구나. 그날부터 아침 저녁을 반으로 줄였다. 처가 불쌍히 여기고 민망하게 생각해 매일 솥에 붙어있는 누룽지를 조금씩 더 주었으니 부부간의 정이 이처럼 돈독했다. 몇 년이 지나 중종반정이 일어났다. 조정이 물갈이 되고 어지러운 조정에서 죄를 얻어 몰락했던 무리가 한꺼번에 사면을 받아 다시 벼슬을 얻게 되었다.
이 씨에게도 관직이 내려지자 조정은 팔도의 명을 내려 이 씨를 찾게 했다. 이 씨도 그 소식을 풍문으로 들었다. 마침 그때는 주인 영감이 관부에 고리짝을 납품하는 날인 초하루였다. 이 씨가 장인 영감에게 말했다. 이번 초하루에는 제가 고리짝 납품을 하고 오겠습니다. 장인이 책망하며 말했다. 너같이 잠만 자는 녀석이 동서도 분간 못하면서 어떻게 고리짝을 관청에 납품한단 말이냐. 내가 직접 해도 매번 퇴짜를 맞는데 너 같은 녀석이 무사히 납품을 하겠다고? 장인이 허락을 하지 않으려 하자 이 씨의 처가 말했다. 시험 삼아 한번 보내보지 그래요? 그제야 장인이 허락했다. 이 씨는 고리짝을 짊어지고 관가 문 앞에 도착했다. 그러고는 곧바로 마당으로 들어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아무곳 고리장이 고리짝 납품하러 왔소. 본관 사또는 평소 이 씨와 절친한 무관이었다. 그 모습을 보고 목소리까지 듣고서 깜짝 놀라 마루에서 내려가 이 씨의 손을 잡고 자리로 올라왔다. 이공이야. 이공이 왔네. 어디에 숨어 있다가 이런 모양으로 돌아왔나? 조정에서 자넬 찾은 지가 이미 오래야. 가명의 공문도 두루 돌고 있으니 속히 상경하는 게 좋겠네. 술과 안주를 준비하라고 명하고 위관을 꺼내오게 해 이 씨가 옷을 갈아입도록 했다. 이 씨가 말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고리장이 집에서 구차하게 오늘까지 연명해왔으니 하늘의 해를 다시 보리라고 생각이나 했겠나? 본관 사또는 이 교리가 읍에 있다고 가명에 보고했다. 그리고 그에게 역마를 재촉해 상경하도록 했다. 이 씨가 말했다. 3년간 머물었던 주인집 정을 버릴 순 없지. 또 조강지처의 정도 있다네. 내 주인홍에게 작별 인사를 드려야겠네. 지금 돌아갈 테니 자네는 내일 아침 내가 머무는 곳으로 와주게나. 본관 사또가 그러겠다고 했다. 이 씨는 올 때 입었던 옷으로 갈아입고 문을 나서서 고리장이의 집으로 돌아가서 말했다. 오늘 고리짝은 무사히 상납했습니다. 주인 영감이 말했다. 이상하다. 옛말에 올빼미도 천년에 꿩 한 마리는 잡는다더니 정말 허황된 말이 아닐세? 우리 사위도 남이 하는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지? 기특하다. 기특해. 오늘 저녁밥은 몇 숟가락 더 주거라. 다음날 이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대문과 마당에 물을 뿌리고 청소를 했다. 주인 영감이 말했다. 우리 사위가 어제는 고리짝을 잘 납품하고 오더니 오늘 아침에는 마당 청소도 잘하는구나.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이 씨가 마당에 멍석을 깔았다. 주인 영감이 물었다. 멍석으로 뭘 하려고 그러나? 본관 사또님이 오늘 아침 행차하시는 고로 이렇게 했습니다. 주인 영감이 비웃으며 말했다. 자네 어찌 잠꼬대하는가? 본관 사또님이 우리 집에 행차하신다냐?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야. 이제 보니 어제 고리짝도 길가에 버리고는 잘 납품했다고 거짓말을 했군 그래.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본관 공방아전이 숨을 헐떡이며 고운 빛깔의 돗자리를 가져와 방 가운데 펼치며 말했다. 사또님 행차가 곧 도착하실 겁니다. 고리장이 부부는 허둥지둥하며 머리를 감싸고 울타리 사이에 숨었다. 잠시 뒤 전도의 구령소리가 들려오더니 본관 사또가 말을 타고 도착했다. 그가 말에서 내려 방으로 들어가 이 씨와 인사를 나누고 나서 물었다. 형수님은 어디 계신가? 나오시도록 하게나. 이 씨가 철을 불러 절을 하게 했다. 그녀가 초라한 차림으로 나와 사또에게 절했다. 비록 낡은 옷을 입었지만 용모와 범절이 단아했으니 미천한 여자와는 다른 데가 있었다. 본관 사또가 공경을 표하면서 말했다. 이 학사가 궁지에 몰렸을 때 형수께 의지하여 오늘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위기 있는 남자라도 이보다 더할 수는 없을 겁니다.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그녀가 옷깃을 여미며 대답했다. 미천하디 미천한 촌부가 군자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귀하신 분을 전혀 몰라 뵈어 접대가 그동안 너무나 무례했습니다. 큰 죄를 지었을 따름이니 귀하신 어르신의 치사를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사또 나리님께서 오늘 미천한 사람이 지내는 누추한 곳에 와주셨으니 저희에겐 지극한 영광입니다. 다만 천한 여인의 집에 오셨으니 복력이 상할까 걱정입니다. 본관 사또는 그 말을 다 듣고 종들에게 고리장이 부부를 불러오게 해 좋은 낯으로 대하며 술을 내렸다.
이윽고 이웃 읍수령들도 연이어 와서 아련하고 순사 역시 막객을 보내 안부를 물어봐왔다. 고리장이 집 문 밖에는 사람들과 말들이 몰려 떠들썩했고 구경하는 무리가 담처럼 둘러쌌다. 이씨가 본관 사또에게 말했다. 저 사람이 비록 천한 신분이나 나와 몸을 섞은 싸이이니 반드시 배필로 삼겠네. 여러 해 고생하면서도 지극정성이었으니 내가 오늘 귀하게 되었다 해도 우리 사이를 바꾸지 않겠네. 가마 하나를 빌렸으면 하네. 저 사람과 함께 가겠네. 본관 사또가 그 자리에서 가마를 구해주고 행장을 갖추어 배웅했다. 이 학사가 입궐하여 사흔할 때 중종께서 납시어 떠돌던 날의 전말을 물었다. 그는 그간의 일을 소상하게 아뢰었다. 임금이 거듭 감탄하며 말했다. 이 여자를 천첩으로 대접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별히 신분을 올려 후처로 삼는 것이 옳겠도다. 이 학사는 그녀와 해로했다. 영화와 귀함이 비할 바가 없었으며 자녀도 많았다. 이것은 판서 이장권의 일이라 한다.